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는 현대 도시를 변모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이렇게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럽의 선진국의 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보면 그때는 주로 박람회 세계 엑스포였는데요. 엑스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19세기 후반에 그 서구 열강의 대도시의 어떤 랜드마크나 도시 정비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메가 이벤트가 박람회였다면, 올림픽은 대체로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한 가장 규모가 큰 메가 이벤트로 세계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올림픽을 유치한 도시들이 그걸 계기로 굉장히 도시가 재편되고 재개발되고 재탄생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서구에서의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본주의 대도시화와는 달리 이 동아시아 지역은 대체로 위로부터 정부 주도적인 형태의 발전주의 프로젝트가 전개가 되었고, 그중에서 한국은 가장 대표적이죠.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일반적으로 컴프레시브 모더니티, 압축적 근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위로부터 정부 주도적인 형태로 발전주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양상은 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서구의 도시들은 올림픽을 대체로 도시 단위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고 도시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동아시아에서는 그게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의 이벤트로 그걸 치렀고요. 그 원형 모델을 보여준 것이 일본이죠.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자신의 이제 경제 성장 재건을 보여줬던 상징적인 이벤트가 64년도 도쿄 올림픽이었고요. 그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이 도쿄의 시가지를 완전 재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토 계획 전체를 재구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한국에게 있어서는. 사실 근데 한국의 메가 이벤트 유치 플랜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있었어요. 60년대에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려고 그때부터 스포츠 타운을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공화국 정부는 이 박정희가 하려고 했던 올림픽 프로젝트, 서울에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고요. 이제 그걸 이어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5공화국 정부는 5.18 광주에서의 학살, 이런 굉장히 부도덕한 방식으로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이 굉장히 위태로웠고, 정권 초기에 굉장히 지지 기반이 흔들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국민적인 그 비판 여론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봉합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하나의 국민 통합의 수단으로 올림픽 프로젝트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올림픽을 이렇게 유치한 이후부터 이제 88년 올림픽이 개최될 때까지 약 7년간의 기간 동안 5공화국 정부는 굉장히 올림픽을 국가 통합의 국민 캠페인 프로젝트로 활용을 했죠.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이런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하기에 손색이 없게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도 일심단결해서 이런 국가 프로젝트에 동참해달라. 그러면서 결국 그런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이제 경기장이 서울의 강남의 잠실지구에 마련이 되었고, 그 잠실 일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와도 굉장히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뛰어난 도시 경관과 인프라를 갖춘 도시를 만들어라라는 것이 이제 중앙정부의 지침이었던 것이죠. 지금의 잠실지구에, 그때만 해도 뭐 완전 물에 잠기는 뻘밭이었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최초로 그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종합적인 도시 개발이 포함이 됩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도시 디자인 개념이 포함이 된 건데요. 그 이후에 80년대에 올림픽 스포츠 타운을 유치한 이후로 뭐 그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잠실지구로 이어지는 지역에 여러 가지 형태, 이전에는 사실 강북에 비하면 강남이 형편없었는데 이제는 강북 도심부와 비견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그거보다 훨씬 더 새로운 형태의 이제 도시를 만드는 작업이 강남지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물론 그 혜택은 강남이 집중된 것만은 아닙니다. 서울 전체가 결국은 전 세계인들의 시선에 노출될 거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강 일대를 완전히 재조성했고요. 지금의 뭐 올림픽대로, 88 올림픽대로를 비롯해서 뭐 63 빌딩도 그때 만들어졌고, 김포공항에서부터 강남에까지 이르는 이제 한강변의 경관을 완전히 재조성했었고요. 또 강북 도심부 지구도 완전히 재조성했죠. 부산의 이 수영만 해운대 지구 일대도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트 경기를 수영만에서 해야 돼서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일대를 이제 조성하면서 여기 올림픽 타운이 처음 만들어졌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여기가 사실 수영 비행장이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 시기부터 이제 만들어진 비행장이 있었고 굉장히 넓은 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비행장 부지를 도시화할 수 있는 여건이 그 88 올림픽을 조성하면서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해운대라는 곳은 워낙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던 부산의 뭐 가장 경관이 뛰어난 해수욕장이고 세계적으로도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니까 도심부와 통하는 교통이랄지 여러 가지 대도시 인프라가 조성이 되면은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도시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88 올림픽 때 수영만 일대의 개발 기반이 조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대를 재개발하는 개발한 도시화하는 프로젝트가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70년대 기반을 조성해서 88 올림픽 이후에 완전히 강북을 능가하는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강남의 사례와 비슷하게 사실은 부산은 시차가 조금 나지만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메가 이벤트,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가 신시가지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 내지 계기로 작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굴절이 있었지요. 식민화와 전쟁 이후에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새 출발하는 형태로 한국의 해방 이후에 이제 경제 성장이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으로는 60년대 중반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고 그 뭐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전쟁 이후에 워낙 열악하고 빈곤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의 도시들이 굉장히 비정형적이고 불안정한 도시적 기반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 발전주의 국가가 일단 성과주의 위주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시민의 안정된 삶이나 기반 시설의 확충이나 시민사회 복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 쓸 여지가 없이 굉장히 막무가내 형태의 뭐 일반적으로 난개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적인 도시 개발이 전개되기도 하고 그런 형태의 도시화가 초창기 한국의 이제 도시화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울도 변두리 지구에 불량 주거지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 구릉지의 달동네라고 불리는 그죠? 그런 판자촌들도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철거가 이루어진 것도 80년대 초의 일이죠. 국가적인 정책 혹은 도시 정책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시가지의 리노베이션에 들어가야 될 비용을 상당 부분 포기하면서 그 신시가지의 혜택을 집중시켜버린 형태의 도시 정책의 선택성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이 너무 단기간에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제대로 없이 위로부터의 성과주의 위주의 경제 성장과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몇몇 수도권 일극 집중, 그 다음에 이제 몇몇 그 지방 거점 도시 중심의 거대 도시 중심으로 도시화가 전개되어 온 측면,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도 소득 격차에 따라서 이제 공간적인 거주지 분화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뭐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도시화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난맥상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 보면 그 1980년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화, 사회 변혁의 시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화가 굉장히 80년대에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이면에서 80년대라는 터널을 거치면서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문화,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을 거치고 특히 80년대 그 3조 호황이라는 굉장히 경제적인 호조권을 바탕으로 한국의 수출 지향적인 이 경제가飛躍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일종의 도시에 새롭게 형성된 중산층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것이 한국의 이제 정치적 민주화로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80년대가 우리 어목했던 50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다른 한편으로 8688이라는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를 치르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내적으로 탈바꿈한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하는 도시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풍경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진 것이 90년대 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편의점, 24시간 편의점 이런 것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통행금지, 통금이 있어서 밤 12시 이후에는 아예 밖에 나다닐 수가 없고 도시 자체가 완전 블랙아웃이었죠. 그런 시절이 90년대 가면은 완전 불야성이잖아요. 한국에 뭐 거의 밤샘 영업을 하는 술집, 유흥업소들이 무지하게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90년대 소비 문화의 활황기였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하면 국내에서 만든 건 폰이 한 대였던 시대였다가 90년대 되면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사치품이었던 자동차가 이제는 누구나 탈 수 있는 자동차가 되었던 시대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이카가 급증하는데 도시 도로 인프라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어마어마한 이 교통체증, 그 주차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 인구의 폭증을 감당하기 위한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선택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지하철이죠. 그런 게 그 소위 80년대 경제적으로 보면 3조 호황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허리띠 졸라 밀고 열심히 살자라는 형태의 굉장히 블루칼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미지가 한국의 노동의 70년대까지 산업 역군의 이미지였다면 90년대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대졸자, 화이트 칼라, 전문직, 프리랜서, 새로운 형태의 직장인 모습이 일반적인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남녀 간의 남녀 차별의 문제, 이런 여성들의 성인권 의식 이런 것들도 비약적으로 90년대에 와서 신장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 변화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형태의 성적인 개방 문화가 일어난 것이 90년대 모텔의 폭증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한국이 9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인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화 이후에 그리고 그 80년대 교육열의 성과로 90년대 대학 진학률을 포함해서 한국의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문화 수준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화적인 욕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시설들이 90년대에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그 미술관 수요도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나 여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데 일부 잘하는 엘리트들만 내세워 가지고 이제 성적 위주, 성과 위주의 정책을 해온 것이 한국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문화예술 시설이 별로 그런 아래로부터의 사람들의 욕구나 동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88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올림픽을 유치하는 나라에 이 정도의 규모의 국립미술관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사실 서울의 공원들이 각 구별로 공원들이 그때 좀 큰 공원들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전시성으로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런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라는 형태의 위로부터의 이제 지시에 의해서 그런 공원이나 예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것이 80년대 한국의 상황이었고요. 그건 물론 이제 90년대 이후 한국의 이제 민주화가 되고
일종의 이제 지방자치 사람들의 민주의식, 인권의식 이런 것들이 고양되면서 상황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공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잘 표시도 안 날 정도로 그 이후에 많은 공원들도 만들어지고 문화예술 시설들도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80년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척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문화예술 시설에 적합한 방식이었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런 탄생 과정에서의 한계, 그 상황에서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많은 도시들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탈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맞으면서 다른 형태로 자신의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점 핵심적인 장치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술관이죠.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도시에서 이 미술관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88 올림픽은 1988년에 이게 개최된 어떤 인터내셔널한 이벤트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폐쇄된 사회였었어요. 폐쇄된 사회에서 국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개방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요청을 받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사고방식이 한국 안에서 이니시어티브를 누가 질까에 관한 문제, 한국에 대한 한국 스스로의 민족 그 어떤 예술이나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배타적이거나 혹은 타자를 고려하지 않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형상을 띠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 어떤 과제를 안고 올림픽을 개최했던 국가들이 가지고 취했던 스탠스를 우리도 그 학습하고 모방해서 따라가는 과정을 거친 것이고, 그러면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계획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국립현대미술관이 그 덕수궁 석조년에 가지고는 올림픽을 개최하게 할 수 없다. 뭐 또 예술의 연당도 그때 나오는 거고, 또 국립중앙박물관도 옛날 그 덕수궁 그 후원에 있던 것을 그 리노베이션을 또 저 총독부 건물을 다시 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의 준거 틀을 국내에서 어떻게 취하느냐가 아니라 인터내셔널한 어떤 스탠다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생각을 했고, 1986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된 것도 행정직 공무원들이 운영하던 미술관을 거기에 큐레이터 시스템이 처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어도 뮤지엄 문화의 보편적 그 어떤 지향점을 학습하기 시작했죠. 1988년에 대거 외국인들이 몰려 들어와서 한국을 경험했고, 그 몰려 들어온 그 외국의 그 많은 사례들을 뭐 화가들도 많이 왔었고 조각가들도 많이 왔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예술에 대한 개념도 많이 그 지형이 변경된 것 같아요. 뮤지엄뿐이 아니라 거기다가 한국이 냉전 체제, 동서 냉전 체제에서 아주 최첨병에 섰던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충돌의 첫 번째 사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경직돼 있었어요. 근데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그 소련이 그 체제가 이렇게 느슨해지고, 또 뭐 동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러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우리로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어떤 혁명적 변화가 어떤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든 외국 여행 자유화가 됐잖아요. 그 누구나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또 유학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구가 본격적으로 학습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술을
미술계의 어떤 작업 경향도 동시적으로 서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받아들이고 서양 작가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면서 그 뮤지엄 특히 뮤지엄 제도와 관련해서 그것이 특별히 낯선 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만이 미술관이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 걷어지기 시작해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가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한국 미술계에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폐쇄적이냐면은 예컨대 백남준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남준을 한국 미술계가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한국 미술계가 백남준 선생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88 올림픽이 어떤 계기가 됐어요. 88 올림픽 전야로 열렸던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을 열어야 되는데 뭐 국제적인 어떤 인터내셔널한 그 컬처럴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인으로 그런 활동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없었는데 백남준 선생을 인바이트를 해서 1984년에 조조엘 이슈를 갖고 그 본인의 미디어 작품을 했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미술계에서.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하물며 뭐 우리 이해의 작가들을 인바이트해서 전시할 능력,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태도도 사실 그렇게 없었잖아요. 뭐 우리가 못 보던 서구 그 어떤 미술 경향을 확인했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데 우리 아닌 타자들과 비교를 통해서 혹은 타자의 시각으로 본 우리를 그 생각하면서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건 굉장히 다른 지평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1981년도로 국전이 끝났지만 국전을 더 지속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맘모스 전시, 그저 독일 대독일전 같은 거, 그 일본 제전 문전 같은 거 그런 이상한 살롱전의 형식이 이제 소멸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힘을 잃었다고. 어떻든 간에 그런저런 것이 세계 미술계 뉴욕이나 파리에서 일어나는 관행들이 정착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올림픽을 그 체육 행사에 무슨 미술 문화가 그렇게 바뀌겠냐. 근데 그 행사가 정치 행사였으면 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체육 행사이기 때문에 아주 경계심 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수용해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